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끔 하는 굉장히 큰 힘이니까 바쁘시겠지만 따봉 표시,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질 떨어지는 중국 조선업, 중국 결국 한국 LNG선 찾는다. LNG선 열대또 수주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 소식, 대한민국 조선업 LNG선만 싹쓸이, LPG선도 싹쓸이, 쌍끌이라는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모두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죠. 중국 조선업이랑 좀 관련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질 떨어지는 중국 조선업, 중국 결국 대한민국 LNG선 찾는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질 떨어지는 중국의 조선업, 즉 중국 조선 기술은 기술 개발도 잘 안되고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즉 나쁜 방향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외 선박 발주사들도 허를 내두를 정도죠. 대표적으로 글래드스톤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주 전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조선 기술이 엉망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증명을 해 주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중국 후동중화 조선이 건조한 글래드스톤호가 실제 바다에서 운항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LNG선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 중국 조선업이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만든 대표적인 선박이 이 글래드스톤호였는데, 선박을 인도하고 나서 시운전 2년 만에 20년에서 30년을 써야 되는데 2년 만에 이 글래드스톤호를 폐선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아주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조선사들이 LNG선을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상 모두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죠. 모두 발주를 하려고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줄을 선 나라 중에는 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카타르와 러시아, 미국, UAE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참 웃기게도 중국이 있어요. 아니, 중국 조선업 그렇게 대단하고 잘한다면서 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발주를 하는 거죠? 참 재밌죠? 결국 중국 LNG선 발주사들도 중국 조선업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깊게 살짝 들어가 볼까요? 우선 2년 만에 폐선된 중국 흑역사의 길이 남을 이 글래드스톤호는 중국 국영석유 기업인 시노펙이 추진하는 호주 글래드스톤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선박관리 회사가 중국 국영선사 코스코 쇼핑과 공동으로 후동중화 조선에 발주한 6척의 시리즈선 중 첫 선박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조선업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선박이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조선 발주사들도 중국 조선업 기술을 못 믿는다고요. 그럼 왜 중국 조선 발주사들이 대한민국을 찾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 발주사, 즉 기존의 글래드스톤호를 발주했었던 시노펙이라는 회사에 잠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시노펙이 자국 기업을 믿고 발주를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을 아주 제대로 찍혔죠. 근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LNG선을 발주할 기업이 이 시노펙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영석유 기업 시노펙은 미국 LNG 기업 체니에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미국 LNG 기업 체니에르로부터 앞으로 향후 20년간 한화 약 21조 원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제 4월쯤 되면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미중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지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 미국의 LNG를 수입하는 협상과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해소만 되면 당연히 국제 LNG 물동량이 회복이 될 것이고, 중국이 저 21조 원어치의 LNG선을 수출입하기 위해선 LNG선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발주했던 걸 이미 폐선을 시켰죠. 그럼 이제 이 시노펙이 도대체 몇 대의 LNG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발주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겠죠, 우리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LNG선은 174K급 수준의 LNG선이 일반적으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174K급 LNG선이 일반적으로 연평균 70만 톤 정도 수준의 LNG를 운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총 수입할 LNG는 약 4천에서 5천만 톤입니다. 현 시세를 따져 봤을 때요. 물론 중간중간 LNG의 톤당 가격은 변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계약 기간 동안 저 LNG의 양을 다 운반을 하려면 최소 10대 이상의 LNG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노펙이란 회사가 중국 자국 기업에게 LNG선을 맡겼다가 수천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LNG 선박 건조업체와 협상을 하는데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이 시노펙이라는 회사 말고도 국내 LNG 선박 업체들이 이번 연도 물량이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LNG선 물량을 90% 이상 싹쓸이를 했고 올해 2019년에도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선을 또 현재 대한민국이 95% 수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발주가 공급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낮아졌던 LNG선 선박 단가도 점점 상승하고 있죠. 대당 1,800억 수준까지 내려갔던 LNG선이 현재 2,000억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 최근에는 또 삼성중공업이 또 2,154억 원의 LNG선을 발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단지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저가 수주가 아닌 일한 만큼 그래도 남겨먹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올라온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업황 회복을 긍정적으로 천천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중국이 계속 산업 여러 방면으로 즉 똥을 싸는 덕분에 결국 다시 대한민국이 득을 보는 상황이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대한민국 조선업 LNG선만 싹쓸이, LPG선도 싹쓸이, 쌍끌이라는 소식인데요. LNG도 중요하지만 LPG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죠.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이번에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 구매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또 LPG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PG 운반선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LPG선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LNG선이 평균적으로 단가가 낮아진 것까지 합쳐서 평균을 냈을 때 일반적으로 건조 비용이 약 대당 2천억 원인데 LPG선은 LNG선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조선 3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나섰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에 안 나서다 보니까 당연히 반사적으로 일본, 중국, 조선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었고 작년 LPG 운반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두 나라들이 가져갔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올해 발주된 LPG선이 총 9척인데 이 중 7척을 또 우리나라가 가져왔어요. 그 뒤로 일본과 중국이 각각 한 척씩 가져갔어요. 중국 거는 우선 믿지도 않고 거릅니다. LPG선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과 더불어서 국내 조선사가 기술력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가스를 액화시켜서 보관하고 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 LNG선과 LPG선은 운송 도중 온도 변화로 인해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재액화시켜야 하는 기술이 필수고 생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리고 또 LPG 운반선 화물탱크에서 액화가스가 기화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하 5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화물탱크는 열전도율이 매우 낮은 폴리우레탄 재질 단열재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이 폴리우레탄 재질의 단열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용접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폴리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같은 경우는 용접 과정 중에서 튀는 불꽃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화염이 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재질이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질의 부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난연성 단열재를 개발했고 결국 화물탱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LPG 운반선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각발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 기술이 집적된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주를 못하고 있고 벌크선 위주로 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발주량은 중국이 대한민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재 중국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은 하고 이윤을 거의 못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슬슬 LNG선과 LPG선의 한계를 느꼈는지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크루즈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아쉬운 점이 크루즈선을 좀 잘 해야 하는데 참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이 크루즈호를 중국에서 눈을 돌려 만들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굳이 타고 싶지 않은, 즉 꺼림직하기는 하네요. 여하튼 중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비해 선박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를 현재 못 맞추고 있는 인도 지연 등 말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한번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또 부동산 거품 키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해당 지역 시내에 들어와서 집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 일부, 랴오닝성 등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부인해 오던 중국이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가의 수뇌부, 정권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풀어주면 단기간에는 내수 증진,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값이 올라가면 양극화를 촉발할 수도 있고, 투기가 활성화되면 그 과정에서 가계 부채를 키우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2년간은 집은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은 아니라고 해놓고 현재는 다시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고, 은연중에 국민들이 다시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부양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부동산을 경제 회복의 하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시장 관계자들은 정책 면에서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이제 폐기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렇게 완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양회에서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연례 행사처럼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올해에는 부동산 규제를 강조하지 않았고, 그동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보유세 도입 역시 더 미뤘습니다. 오히려 지방 도시, 소규모 부동산 건설사 등이 디폴트 위험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던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에 더 신경을 쓴 모양새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중국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각했던 것은 3선, 4선 지방도시들이었고, 1선 도시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도시들에서 빈집, 미분양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즉 건설사에서 돈을 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빈집이 많아지고, 즉 미분양이 많아지고, 수익이 주니까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빠졌고,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이 끊기니까 지방 정부들 역시 세수 수입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즉 중앙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야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그냥 주도적으로 각자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라고 지시한 모양새고, 즉 규제의 강도를 낮춰주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너네가 알아서 그렇게 경기를 부양해라, 이런 스탠스로 변경한 것입니다. 즉 중국 당국은 또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유동성 정책도 확고하게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2008년만큼 전면적인 행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이 이때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을 포기하고 당장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부채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다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전 방송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을 더 사는 것은 이미 주택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실수요가 지금 가격도 높아서 이 가격에 집을 사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양극화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 원래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돌아가는 상황은 더더욱 한탕주의 체제로 간다는 것.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증시, 실물 자산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부가 이를 대놓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미 여러 글로벌 투자자, 사모펀드들이 중국 상업용 부동산 물건들을 대량 구입했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62% 정도 그 구입한 액수가 늘었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올해 1월, 2월 기준 작년보다 10% 이상 매입한 수치가 높아졌고 그만큼 재력에 있는 투자자들은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본 것일 수도 있고 중국이 더 이상 부동산을 규제를 통해 묶을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을 해서 중국 실물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지금 투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유럽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여기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3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비치는 47.6이 나왔고 예상치인 49.5보다 훨씬 낮게 나왔으며 71개월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PMI 지수를 볼 때 경기 위축과 이제 확장의 기준이 50입니다. 즉 이미 50 아래였는데 더 큰 폭으로 수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3월 합성 PMI 예비치도 51.3으로 예상치인 51.8보다 감소하였고요. 특히 독일의 수치가 쇼킹했습니다. 독일의 PMI는 44.7로 특히 부진했고 이 수치가 발표된 이후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경기 위축, 경기 하방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고 경기 침체, 리세션의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이에 반응을 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2.5%가 하루에 빠졌고 유럽 시장 역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 금값이 올랐습니다. 사실 유로 제조업 PMI 지수가 빠진 건 어쨌거나 외부적인 면에서 그 영향이 강한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소비재 생산의 위축이 좀 PMI 지수에 반영돼서 그 수치가 많이 하락하였고 반면에 또 하나의 경기 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의 PMI를 따로 놓고 보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유로가 장기간에 이러한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줄여나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은 올라가면서 제조업 PMI 지수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50 이상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제조업은 현재 뚜렷하게 하향되고 있는데 건설업 경기는 일단은 양호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유로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60% 미만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돈을 생각보다 적게 풀고 있죠. 그래서 낮은 통화 증가율로 민간 대출의 증가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의 저축률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민간의 자산에 연동해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에 건설업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즉 이번 유로 제조업 PMI 지수 쇼크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좀 세계 시장에서 소비재의 생산, 즉 수요 위축으로 인한 좀 글로벌 경기의 하락 추세에 따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유로의 이제 건설업 경기나 부채 등등은 사실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유로가에 오는 경제 위기나 일본식의 20년 장기 불황, 저성장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직 그렇게 결론 짓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고 현재 좀 다른 흐름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멘텀은 식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나 둘씩 비둘기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즉 엔진이 식어가는 현재 경기를 다시 태울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고 부동산 규제를 좀 올해에는 풀어주지 않을까 투자자들에게 기대감